한국 사회는 그 정치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사회의 질이 좋은 데는 그 정치의 가치가 존중받거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명이나 뭐 이런 좀 중요한 공공시설은 되게 정치가 이름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집회나 이런 데도 그 정치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치를 워낙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영향 미치는 거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삶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걸 보통은 뭐 능력사회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본인의 능력이 평가받는 과정일 텐데 그것에 견줘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힘은 공동체 어떤 윤리성, 시민의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뭐 노동을 통해서 거둬준 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좀 도움받게 될지 뭐 좀 큰 기업들이 또 공적 자산을 더 많이 불화받을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어느 사회에 조금 가난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진보는 대개 정치의 힘을 강화해서 시장이나 또는 전문적 어떤 그 학력이나 뭐 이런 자산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런 것들을 정치의 힘을 통해서 완화하는 게 진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 진보 보수 가릴 것도 없이 정치를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말해보는 것, 또 만약에 사회를 위해서 조금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본인의 재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라는 것의 본질은 다스리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치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통치는 정치학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열정을 모아서 가버먼트라는 단어는 한 사회를 이렇게 큰 배를 운전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스티어링 하는 게 그게 가버먼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뭐 다양한 형태로 요구한 것들을 공공정책이나 또는 입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나 또는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런 변화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학에서는 통치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스리는 일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것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기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걸 좀 줄이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도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듯이 사회도 늘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잘 다스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만 가지고 정치 영역을 한다 그러면 전 말리고 싶습니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그거는 인간을 계속 시험 들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정말 튼튼하게 해야 된다. 아마 그걸 하는 길에는 자신의 내면을 위태롭게 만드는 수많은 이 위기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용기를 잃지 않고 그걸 부여잡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되게 제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그러면 저는 뭐 사회운동가나 뭐 무슨 뭐 지식 엘리트나 뭐 또는 뭐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운동 엘리트를 포함해서 저는 좋은 정치가 가장 윤리적으로 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가는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정치가들을 통해서 사회의 가난한 시민들이 좀 자기 삶을 보호받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렇게 해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도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모멸받는 사회하고 가난해도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요즘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탈리아는 소득이 조금 옛날보다 못해서 좀 가난해지고 있지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나 지방의 뭐 여러 가지가 아주 풍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정치가 작은 마을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다정하게 이렇게 만들지 못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은 어떤 결정에 내몰리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자꾸 이런 속에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20대,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사망 원인 1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우리가 사회가 지금 나빠지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GNP가 어떻다, 성장률이 어떻다 이것만으로 사회를 말하는 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름답게 산다는 생각을 거기도 다 문제가 있고 모순도 있고 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면 우리 진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얼마나 좀 유능하게 운영하는 책임 있는 이 행정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정당 안에서도 꼭 이렇게 한 사람만을 추종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생각이 달라도 서로 배울 수 있는 뭐 조직 문화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야 우리가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행복합니다. 어느 인생 누구도 나만 좋아서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되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날 때만 인생은 아무튼 뭐 보람있게 살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모하는 게 정착입니다. 정착은 애초부터가 폴리스,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협동하는 문제, 어떤 좋은 변화를 함께 읽어가는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다루는데 우리는 다 정치 영역 그러면 다 냉소와 뭐 결국 자기 권력 바라고 하는 거지, 뭐 자기 자리 바라고 하는 거지. 이거밖에 우리한테 남은 게 그건 현실이긴 하지만 그거밖에 남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한번 걱정해서 좀 좋은 정치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메시지,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고 지금까지 책들도 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혐오하는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정치 아닙니까? 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에너지도 모으고 열정도 모으고 뭐 이게 정치죠. 하지만 그 정치가 사람들 사이를 상처를 준다면 그게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정치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가질까를 이제 한번 이 주제로 보자. 이게 이제 이 책을 뭐 쓰게 된 내용이고요. 1장은 대체적으로 팬덤 정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서 그 현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소재들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게 문제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1장의 주제입니다. 시원하죠. 센 발언하고 그 사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하면은 뭐 좋죠. 하지만 정치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는 이렇게 자꾸 얄팍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서를 담을 그릇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장이 왜 막 시원한 얘기하고 그런 정치를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지를 이제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2장은 어떻게 팬덤 정치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를 다루는 게 이제 2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정치 양극화 정치라고 불렀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2020년을 전후해서 팬덤 정치라는 말이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2장은 이제 그걸 따져보면서 이걸 만약에 한국판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면 뭐 유럽의 포퓰리즘이나 미국의 포퓰리즘하고는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포퓰리즘은 되게 정책적인 주제고 실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좌파 포퓰리즘 그러면 긴축 재정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호받았던 복지 재정이 줄 때 사람들이 그 화가 나는 열정을 담는 게 좌파 포퓰리즘 그러면 우파 포퓰리즘은 우리는 난민이 그 몇백 명을 수용하는 것도 우리는 안 되는데
유럽은 독일만 해도 100만 명을 수용했을 때 그 사회가 갖는 긴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적인 시민들은 왜 우리가 이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이슈를 다루는 포퓰리즘입니다. 미국도 국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게 그게 포퓰리즘이고 트럼프가 그런 걸 잘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의 포퓰리즘은 좀 묘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뭐 어떤 노동 정책을 다루거나 농민 정책을 다루거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진보인지 아닌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식 포퓰리즘으로서 팬덤 정치는 전 제가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긍정적인 면이 좀 적다. 그래서 팬덤 정치를 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닌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이 뭐 수박, 뭐 케이크 이런 걸로만은 좋은 변화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좀 당사자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가 2장의 이제 주제입니다. 3장은 팬덤 정치가 있으면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의되고 저기 통과됩니다. 어느 좋은 사회는 법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도덕이나 공동체, 윤리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사람들한테 각광도 받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 사회인 거지 정치에서 어떤 그 권력을 누가 가질지를 둘러싸고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법이 많아지면 적대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구속력 있는 강제를 하는 이 공적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회의 다른 요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되지 못한다는 뜻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법이 너무 많이 발의되고 너무 많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사실 법에 대한 존중도 떨어지고 법이 가져야 될 어떤 뭐 그 긍정성보다는 사실 관료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다룰 예산도 배정되고 담당 관료제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근데 법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까? 사회를 위해서 무슨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두고 우리가 논쟁을 오래 하면서 정부를 운영한다 그러면 법은 그 최종 단계에서 만들어질 텐데 법을 많이 만드는 걸로 본인의 어떤 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크고 정당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를 냈느냐 이런 걸로 주로 평가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또 시민단체들도 의원 평가할 때 법안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산력주의죠.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무슨 판매 원리 비슷한 걸로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이 얼마나 많이 발의되고 얼마나 많이 통과되는지 그러면서 의원들도 맨날 문제가 되면 고소고발하고 문제가 되면 헌재로 달려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게 이제 3장입니다. 4장은 정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당원의 수가 줄고 정당의 수가 늡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당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정당의 수는 줄어드는 게 이제 한국식입니다. 당원이 얼마나 많이 늘은지 그 느는 정도가 중국 공산당도 비교가 안 되고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가졌던 나치와도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그 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팬덤 당원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배하고 싶은 거지 민주주의에 본인도 책임 있게 참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대개는 팬덤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4장에서 다루고 5장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당원이 더 많이 참여하면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고의 민주주의는 북한이나 큐바나 아마 중국일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능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다양한 가능성을 향유하려면 그 다양한 가능성을 입법이나 정책으로 전환할 능력을 가진 정치 집단들이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걸 책임 정치라고 부르고 정당 중심의 정치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발전하기보다
뭐 내가 주권자고 내가 당원이고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면 그게 좋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5장의 주제입니다. 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팬덤 정치를 그냥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만 오늘 짧게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나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 그러면 열혈 지지자들의 정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는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싫어해서 문제가 이제 팬덤 정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열혈 지지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열혈 지지가 표현되는 방법이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부과하고 그걸 싫어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뭐 무슨 저기 노사모나 옛날 DJ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물론 모든 대중현상에는 여러 모습이 다 있지만 DJ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차별받았던 그런 어떤 이 정서를 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지나침은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범위고 넓게 보면 오래된 소외의 열정, 소외의 어떤 한에서 온 그런 열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맨날 호남이냐 영남이냐 보다 가치나 이념에 따라서 좀 연합정치도 가능하고 이런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다른 정치에 대한 꿈을 동의해 준 게 노사모였지 노사모를 하면서 뭐 개딸을 공격한다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는 그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생긴 거라면 그거는 팬심 정치라고 차라리 부르자. 팬덤 정치랑은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그 개인의 성향의 문제인데 그걸 뭘 문제 삼을 것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옥입니다.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 삶에 더 많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좋은 인격의 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남들도 싫게 만들려는 정치운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당 간 진영 대립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상, 그 측면보다는 그 내부에, 같은 정당 내부에서의 적대와 갈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간 갈등은 민주정치의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권력을 둘러싼 이 권력의 승계 과정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아마 사극을 보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형제도 정권이 바뀔 때는 형제는 거의 죽어야 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한 200년 정도 할 동안 정변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정변은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겁니다. 현대민주의 최고의 매력을 저보고 누가 물으라 그러면 권력을 두고 다투는데 죽지 않는 것. 죽지 않을 수 있는 건 정당들이 그 갈등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 간 갈등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 내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거의 죽음입니다. 아마 혹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 우리나라 정당에서 강목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건 다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같은 세력 안에서 우리가 적대를 잘못 다루면 죽습니다. 그건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여기서 한번 틀어지면 그거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동료 집단 사이에서도 갈등과 적대를 다루는 데는 특별한 문화적 실력과 이 정치적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팬덤 정치를 문제 삼는 겁니다. 진영 간 갈등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갈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영 간 너네는 어떤 세상을 바래? 너네가 지금 지향하는 것의 이념적 가치나 그런 게 뭐야? 이런 걸 서로 충분하게 폭넓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당 간 진영 갈등이나 그 이상도 넘어서 거기는 좀 더 넓게 토론하고 더 갈등적으로 다뤄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같은 당 안에서 그야말로 내가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호위무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해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그 내부에 접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당내 그 계파 정치를 설명하는 게 옛날에는 그래도 뭐 무슨 자주파니 뭐 무슨 동맹파니 뭐 무슨 뭐 성장파니 뭐 복지파니 뭐 무슨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뭐 DJ나 노무현 때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때도 당내 신진 개혁 세력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반모를 붙여야만 설명이 됩니다. 비명이냐 뭐 반명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말들만 남아 버린다는 건, 그런 건 곤란해요. 역대 2차 대전 이후에 그 대통령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대통령은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너무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권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6.8혁명 때 소위 그 지식인들이 뭐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한 거랑 다 아실 텐데, 그때 일부에서는 진압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6.8혁명은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드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저기 살아있는 볼테르가 앉아서 농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진압을 하냐. 그 누구겠습니까? 장폴 사르트르 얘기입니다. 장폴 사르트는 공산주의자죠. 당연히 공산당 당원이고, 스탈린이 동유럽을 침공했을 때도 그거는 공산주의적 대의로 옹호했을 정도로 장폴 사르트도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식인을 존중하는 문화 같은 건 있어야 정상입니다. 지식인들이 진짜 이 캠프에나 가고 뭐 무슨 본인들도 어디 이렇게 공직이나 이렇게만 바라면 그 사회는 곤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중남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중남미가 우리보다 못 살고 갈등이 심하지만 거기 지식사회가 엄청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존경을 받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면 미래의 중남미는 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돌아보시면 지식사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의 헌신성과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남아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영역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내면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그 특별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 주변에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좀 걱정됩니다. 미래 한국 사회가 계속 잘 나가리라는 건 보장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사회 역사가 참 대단한 건 잘 나가는 사회가 계속 잘 나가지 않고 바뀐다라는 것. 바뀌는 힘은 정치나 그 사회, 지식사회의 힘과 좀 관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인들의 수준이 좋아지지 않고 정치인들의 어떤 안목이나 어떤 품격이 자꾸 떨어지면,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너무나 저열한 방법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없는 것. 정당은 연합체입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연합체여서 어느 지도부가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그 입장을 반영하는 계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나머지가 당내 야당이 돼서 또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할래요라는 걸로 당원들을 계속 설득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정당이 오래가고 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당 내가 문제입니다. 당 안에가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여기가 된다는 게 팬덤 정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잘못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거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팬덤은 비민주적인 게 아니라 저는 민주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도 단점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점이 많은 쪽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건지,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을 발전시킬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팬덤 정치는 만약 저걸 비민주적 현상이라고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민주적 현상인데, 다만 좋은 민주주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 폭을 좀 좁히고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게 만들고 이런 쪽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어떤 특정한 민주주의를 자꾸 이렇게 강화합니다. 뭐냐면 내가 옳은 것만 이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목소리가 좀 더 인정받게 되면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배울 의사를 자꾸 줄여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로 늘 외워서 인용하는 것 중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란 찬반 어느 한편에 있기보다는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이 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화 이후에 제가 스스로에게 대해서 갖게 되는 그거는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어떤 게 이게 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 저것도 맞나?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았나? 점점점 이게 어떤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합의는 불안정한 조정입니다. 타협은 좋은 말입니다. 타협은 비타협으로 산다는 건 인생을 무책임하게 산다는 겁니다. 타협은 다른 나라와 다른 생각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 규모의 진척을 말하는 거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필요로 하는 적당한 합의를 이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타협 없는 삶은 없습니다. 노사관계도 좋은 타협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겁니다. 국회의일은 다 타협을 강제하도록 국회 관련된 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부터 배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장을 내뱉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오면 거기다 대고 개딸이니 뭐자고 해대기 시작하면 이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에게는 일방적인 말은 없습니다. 다 대꾸가 있을 때만 민주주의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는 좋은 말입니다. 진보 보수도 좋은 말입니다. 성장과 복지도 좋은 말입니다. 다 중요한 양자는 파레토 옵티말 같은 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결합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팬덤 정치의 주변에 있는 말은 옳은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적에 내통하는 개딸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박살을 내야지. 적폐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떻게 뭐 해야지. 사회에 불안정한 세력을 정화하는 건 왜 나쁩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건 민주적인 용어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거는 다 상대가 있고 상대와는 적절한 중간 지점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하면 내가 내 쪽에 조금 가까운 쪽으로 사회가 이렇게 모아지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근데 팬덤 정치는 타협, 어떤 이견과의 조정, 뭐 다른 사람과의 토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외마디 말, 주고받을 수 없는 어떤 심리 구조를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랑 병행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일당제 민주주의가 아무리 그게 인민민주주의고 뭘 해도 그보다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훨씬 민주적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팬덤 민주주의보다는 좀 다원 민주주의, 우리가 맡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두고 신뢰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도 묻는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될 미래지. 뭐 당원이 다 직접 하면 대의원도 필요 없고 뭐 무슨 의원도 필요 없이 뭐 의장 뽑을 때도 당원들이 가서 뽑고 뭐 이렇게는 안 된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전체주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밖에는 좋은 결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팬덤 정치는 누군가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라고 우리는 언론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저는 정확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팬덤 정치의 본질은 유동적인 게 본질입니다. 팬덤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회주의, 본인도 뭔가 어떤 기회를 잡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나치처럼 영도자주의나 이런 거하고는 전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친문 팬덤이었던 사람들이 뭐 친명 팬덤으로 옮겨가고 뭐 무슨 이준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무슨 갑자기 윤석열을 뭐 쫓아다니기도 하고 건희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한동훈도 뭐 이렇게 움직여가는 현상이 팬덤 정치의 본질입니다. 팬덤 정치는 유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요소가 전 더 보편적인 특징이고 이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체도 스스로 저거로 그냥 한 사회가 고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아마 불안정한 정치라고 봐줘야 팬덤 정치의 미래를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팬덤 리더와 팬덤 시민의 관점도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리더야 팬덤 정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쉽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변화도. 근데 팬덤 시민은 엄밀히 말하면 전 독립적인 현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시민들이 그를 추종해서만이 아니라 추종도 뭔가 이유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덤정 현상의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뭐 무슨 김건희 여기 뭐 이준석 뭐 무슨 이런 요소 뭐 한동훈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팬덤 시민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고관심층도 이제 우리도 많이 생겼고 그러나 이게 당에서 이렇게 좀 이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그 길러내고 당 활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뭔가 하여튼 본인이 생각할 땐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게 그게 저는 팬덤 시민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팬덤 정치는 뭐예요? 라고 혹시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왜 새롭냐? 전통적인 운동은 대개 뭐 어떤 특정한 이념과 목표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대변인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또 거기에 회비를 내기 위해서 뭐 회원 가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후원 활동, 지지 활동 뭐 활동을 하는 게 전통적인 사회 운동인데 정말 새로운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으로 그 자신들의 뭐 어쨌든 뭐 원하는 정치인이 앞서 나가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인 사회운동은 전 사실 처음 봤습니다. 돈도 너무 뭐 아주 손쉽게 잘 모으고 필요하면 뭐 어디에 어떻게 모이고요. 뭐 동대문구 단체는 어디에 모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변화를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뭐 그래서 뭐 당내 공천제도에서도 일반 선거인단을 지역구로 한정하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언제 거기 가서 그걸 하게 되고 이 팬덤 당원은 이게 좀 대개는 당원이 되더라도 당원으로서 권리를 갖게 될 때는 일정한 듀레이션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 그 나라들에서는 보통 해서 당원 가입을 하면 보통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바로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소속 지역구를 본인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때 여기 있다가 저기 옮겨가는 게 뭐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의 나라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또는 뭐 광역마다 나름대로 그걸 형성해 온 과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을 동원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대안으로 말하면 그러면 정당들의 당원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규정은 너무 많이 바뀝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원 부분에 보면 이게 뭐 한두 조항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안정되게 안 변해야 됩니다. 일정한 방향을 해놓고.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영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권리당원이나 그 국힘 쪽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는 저기는 당비를 내고 6개월이 지나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당원 규정에 보면 당대표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즉시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뭐 이런 조항이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 누가 당원이 오래 되겠습니까? 다 일단 성공해서 영입돼서 그렇게 하니까 한국식은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력 시작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된 희한한 현상이 이제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팬덤 당원을 어떻게 줄일 방법 엄청 많습니다. 당원 관련된 규정 잘 정비하고 하면 그렇게 신규 당원들이 돼서 이곳저곳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못하게 하면 얼마든지 저는 완화하면서 이들도 익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그 지구당 활동에도 참여하게 하고 본인도 이렇게 책임 있게 이 권력을 행사한 것만큼 본인들도 참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이들이 뭐 저기 지역구 활동에 안 나오는 건 뭐 너무 당연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중요한 현상은 결국 우리가 공천 과정에 과도한 당원 참여를 무책임하게 허용하면서 인터넷으로나 어떤 뭐 팩스를 보낸다거나 뭐 18원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해서라도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걸 열어버렸습니다. 제가 국회 최근까지 한 5년 있어 본 적이 있고 제가 있는 제 방이 국회 면회실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내가 국민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는 좀 시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야심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내가 주권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이걸 과도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해서 뭐 격려도 할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니까 이들도 배운 겁니다. 욕질을 해야 귀라도 좀 듣고 답변한다는 거. 하루 종일 팩스 그 못 쓰게 검은색 팩스 하루 종일 보내야 이게 마비가 돼야 이렇게 한다는 걸 익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책에도 있지만 이 표현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남자아이들 덕질보다 이렇게 누구 덕질이 재밌다. 그래서 뭐 소속사가 잘못될 때는 뭐 팩스 총공세를 벌여도 듣지 않지만 뭐 당원 가입하고 문자 총공세하고 뭐 욕질을 하면 당이 벌벌 떨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참여가 아닙니다. 예, 이건 참여가 아니고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지배하려는 요건. 참여는 본인도 그렇게 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게 참여인데 이런 참여를 우리가 허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되는 것도 특정한 권력을 갖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가 과도한 권력을 갖지 않도록 권리는 행사하되 책임 있게 그 조직활동이나 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이건 참여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잘못되면 폭력적 지배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팬덤 정치의 또 하나 특징은 한국식 대통령제가 좀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대통령제가 최근 한 20년 정도를 보면 이게 정당 정치가 있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어제의 대통령과 오늘의 대통령과 내일의 대통령이 끊임없이 싸워댑니다. 보통은 전직 대통령은 다음번 대통령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음번 대통령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를 좀 다정하게 해주고 본인의 역할을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떠나가는 순간 말로는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계속 대통령들이 싸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의 여러 가지 뭐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뭔가 조율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당대표가 되고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로 지도부를 운영하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 대통령들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예를 들어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을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다른 세력들을 불러들입니다. 제야 세력도 불러들이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약하면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로 불러들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동교동 사람이 아닌데 필요해서 이렇게 언론 쪽에도 좀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모으면서 일종의 본인도 일정한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 같은 겁니다. 지금은 청와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동질적입니다. 야당도 뭐 지금 대통령은 조금 다를 거라고 좀 달랐으면 하고 기대를 갖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청와대가 너무 동질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민정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각에는 소위 말해서 연합 정책을 했던 연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 구성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들을 앞세워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편에서는 경제 위기 뭐를 할 때는 공화당 계열 쪽 사람들을 앞세웠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이런 거는 본인이 자율성을 갖고 뭐 일을 한다거나 해서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60%를 먹는 게 정치입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DJ도 옛날에 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나요? DJ도 절대로 공천을 40%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 이상 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DJ 밑에서도 강한 보스도 절반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 보스가 원하면 80%, 90%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권력의 초점이 분명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DJ도 본인이 만약에 40% 이상 하면 다 동교동이 해먹네 다 이렇게 하면 그 비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 40%하고 60%는 자신의 세력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그게 옛날식 정당 모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구성은 되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와대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들도 다양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유인태 전 장관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없애고 싶어 했답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다 정무위를 해야 된다. 장관들도 다 야당 국회에 가서 야당과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되지 왜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두냐가 노무현의 이제 입장이었답니다. 그것도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좀 우리가 좀 현실이 그렇다면 미래는 그 방향으로 가되 유인태 유인태 총장 말이 좀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인태 총장이 반대했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할 때 안 된다. 야당 만나서 소주 마셔줘야 된다. 이게 유인태 총장의 입장이어서 그거를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못 걷고 유인태 총장을 최초이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입니다. 노무현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유인태까지만 정무수석 안 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자기 고집대로 이제 안 쓰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질적인 그룹들을 그대로 두면 사회나 정치든 사회든 다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제 운영 방법이 저는 점점 폐쇄적이 되고 동질적이 되고 패권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질적인 것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정치다. 정치가 그게 아니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정치겠느냐. 정치는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제 영역인데 좀 대통령 제도가 그런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다. 대통령제가 나빠지는 문제도 팬덤 정치에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점점 속도감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정말 걱정됩니다. 민주주의는 느리게 할 때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느려져야 됩니다. 느리면 일을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게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자살률 대책을 맨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인가를 둬가지고 자살률을 절반 줄이겠다고 하는데 결국 못 줄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임 이후에 보니까 2022년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만 잠깐 줄었을 뿐 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자살률 저는 못 줄인다고 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일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깁니다. 일은 적게 하고 노동시간은 긴 게 한국식인데 좀 느려진다고 해서 뒤처지는 느낌을 갖지 않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만 전 된다고 봅니다. 뭔가 빨리 변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 준비해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게 그게 민주주의 체제랑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는 뭐라고 부르냐면 총력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항상 아껴 써야 되고 절대로 틈을 주는 시간이 있지 않아야 되는 걸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권위주의는 추격발전 시간, 추격발전 체제입니다. 앞선 나라들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느리게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국회법이나 정치 관련법을 한번 보신 분이 있으면 다 느리게 만드는 게 그 법의 내용들입니다. 법안을 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1차 법안이 내면 그 법안을 소위 말 대체 토론이라고 해서 그걸 설명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얻기 위해서 또 한정은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법을 이렇게 빨리 바꾸고 만들어낸다는 건 도대체 그 국회법의 정신이나 이런 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법 중에 중요한 법은 대개 다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그걸 듣기 위해서 청문회나 이런 걸 뭐 공청회나 이런 걸 다 강제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아예 표결조차도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기립 표결을 하는 게 21대부터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의원들 그냥 기립해서 빨리빨리 표결을 끝내게 하는 거.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게 표결하는 데고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대로 끝나면 정치에서 누가 대화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 사회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법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정치 과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좀 느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린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화하면서도 사회가 더 오래 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방법을 찾아주는 좀 그런 집권 세력 또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우리 빠릅니다. 뭐 계속 어쨌든 뭐 타이밍 강조하고 또 빠르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결과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조급한 민주주의, 속도전 민주주의 괜찮을까요? 속도전 민주주의는 우리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느려져야 내 내면의 정서 안에서도 다른 것들의 가치가 안착할 수 있는데 빠르면 어떻게 그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혐오가 아니라 선호함이 서로 다른 것을 분배하고 결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번 그 정부에서는 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나름대로 뭐 요구가 있고 뭐 농민들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뭐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뭐 무슨 나이 든 뭐 분들의 뭐 관점도 있고 이런 분들의 다양한 선호를 적당한 시그널로 통해서 결집한 다음에 그것의 패키지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가운데 적어도 이런 변화를 우선적으로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재주권을 좀 인정해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정부가 또 들어설 수 있겠죠 라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프레퍼런스 스트럭처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프레퍼런스 스트럭처. 선호의 구조를 어떻게 패키지로 만드느냐가 그게 민주정치의 어떤 매력이고 그게 비밀 같은 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갖는 것, 국민들은 또 하나의 의견만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호의 구조를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선호의 이 구조를 이렇게 다변화한다거나 여러 패키지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내용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하는 문제로만 이렇게 되는 것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인가요? 특검 출두에 대한 관련된 게 있는데 전 그게 꼭 옳은가 이런 생각 솔직히 개인적으로 합니다. 법의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혹시 그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로스쿨 교수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들이 법률가들에게 그 양반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권리관계를 두고 다투는 게 법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그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치심을 주지 말라는 게 그게 마사 누스바움의 이 로스쿨 강의 때 중요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휴밀리에이션을 주는 이 법률가들은 그건 본인의 직업이 한계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최대한 망신 주고 수치 주는 방법으로 그것도 처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가 괜찮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의 여러 진보가 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최고의 진보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된 변화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의 인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절제하는 게 저는 인류 사회가 근대에 들어서 이룩한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인터넷을 린치하고 그 쫓아가서 뭐 너 나쁜 놈,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저는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법률가들에 의해서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잘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오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저는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누구 나쁘다 하는 것으로 좋은 사회를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뭐 권위주의 때부터 민주화 이후 살면서 저한테 제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제가 지켜보면서 가장 나쁜 효과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 훈계를 하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구든 그것이 주는 이 영향이 무슨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뭐 본인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하는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그게 규범이고 정치는 흥미롭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이 다 도덕성 시비나 법률 시비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를 좋아할 수가 별로 없어진다는, 정치는 좋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악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그보다 우리한테 흥미를 끄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좀 밝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주변을 밝게 만들어서 협동을 해야지, 너 오늘 이 독서 모임에 안 나오면 너 무슨 탄핵 세력, 내란 세력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른 미래를 살아보자.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낡은 구체제 변화 과정이라 우리가 그 체제의 찌꺼기까지 우리가 다 안고 갈 이유는 뭐가 있냐.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저는 미래의 정치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정한 사람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 제발 우리한테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박수 치고 그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는 우리 집회에도 뭐 지금 역대 대통령도 좀 들어오고 여기 그 마포 이런 저기에 그 역대 그 정치인 가운데 공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한 사람들 그 사람 이름 붙여서 거리 이름도 만들고 하는 세상이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일은 무지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정치를 하고자 자기 희생과 모든 그 결사적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해도 정치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는 걸 격려해주고 찬사를 보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끝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